재혼을 점쳐본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주씨, 유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사이 좋은 친구 사이였지요. 유씨는 어느 사내로부터 관상법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주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관리와는 인연이 멀지만 훌륭한 사람의 주선으로 막대한 재산이 생기겠네. 그러나 부인은 박명할 상이야. 아마도 자네의 성공을 내주해주지는 못할 걸세. 얼마 뒤 과연 유씨의 말대로 주씨의 아내는 죽고 말았습니다. 주씨는 쓸쓸하고 살림도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혼할 것을 점쳐보려고 유씨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잠시 이야기를 나눈 유씨는 내실로 들어가더니 좀처럼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두어 번 부르니 그제야 겨우 나와서 말하였지요. 나는 날마다 자네를 위해 좋은 배필을 물색하고 있었네. 그런데 지금에야 겨우 찾아냈기 때문에 안방에서 약간의 술법을 써서 월한 노인에게 붉은 끈을 이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있었네. 주씨는 기뻐하며 다급히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습니다. 방금 부대를 메고 나간 사람이 있었을 텐데 보지 못했나? 보았지. 넝마 같은 옷을 걸치고 거짓골을 하고 있던 사람 말인가? 그가 바로 자네 장인 될 사람이네. 소홀히 대하지 말고 정중히 대접해야 하네.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래봬도 내가 전통 있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가? 아무리 구차하기로서니 저런 꼴에 빌어먹을 지방과 혼이 날 줄 아는가? 아니야, 그렇지 않네. 그러면 자네 그 처녀를 보았나? 아직 못 보았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이름조차 지금 물어서야 알았네. 저 사내는 천한 상놈이지만 운수와 복이 두터운 딸을 낳게 되어 있네. 그러나 조급히 서둘러 부부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큰 불행이 올 것이네. 그 사이에 내가 애군을 예방해 줄 테니 그리 알게. 주씨는 이윽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주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씨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기저기서 혼처를 구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지요. 어느 날 벼랑간 유씨가 찾아와서 손님 한 사람이 오시게 되었네. 내가 자네를 대신하여 초청하는 편지를 내두었던 것일세 하고 말했습니다. 주씨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다급하게 묻지 말고 빨리 식사 준비나 해주게. 주씨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손님이 왔는데 부씨 성을 가진 병졸이었지요. 주씨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평범하게 대해주었으나 유씨는 지극히 정중한 태도로 접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술과 안주가 나왔지만 음식을 담은 그릇도 변변한 것이 못 되었지요. 유씨는 앉아있던 자리를 바로하고 손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주씨를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젊은 친구가 벌써부터 대인을 찾아뵙고 싶다고 말하며 기회가 있으면 자기를 대신하여 방문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곤 했습니다. 며칠 전 겨우 길에서 뵙게 되었던 것이지만 곧 먼 길을 떠나시게 되었다기에 갑자기 와주십사 하고 서신을 올린 것이옵니다.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는 동안 부씨는 말이 여유여서 먼 길을 갈 것 같지 않다고 근심하는 것이었지요. 유씨도 이 말을 듣고는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에 잠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손님이 돌아가자 유씨는 주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천금을 주고도 저런 친구는 사귀기 어려울 것인데 어찌 그리 소홀하게 대하는가? 그러고는 말을 빌려 타고 돌아가더니 주씨가 보내는 것이라고 빙자하여 부씨의 집에 말 한 피를 선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 마땅치 않게 생각을 했으나 이미 지난 일이라 어쩔 수도 없었습니다. 그 해가 지난 다음 주씨는 안찰사의 마카에 들어가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유학사를 찾아가서 기륭을 점쳐달라고 했더니 유씨는 대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씨가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약간의 돈을 저축하게 되면 좋은 아내를 얻어오려는 것일세. 자네가 전에 한 말이 맞지 않았으면 좋겠네. 유씨가 말하였지요. 모든 것이 자네 뜻대로 될 걸세. 그러나 주씨가 안찰사가 있는 곳에 도착하자 도적의 반란이 일어나서 3년 동안이나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 후 반란이 조금 진정되었으므로 길이를 택하여 고향 길을 떠났지만 도중에 산적대의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가던 여행자는 모두 돈을 빼앗기고 석방되었으나 주씨는 포로가 되어 그들의 소굴로 끌려가게 되었지요. 산적의 수령은 주씨의 신분을 조사하고 가정 상황을 자세히 묻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주길 바란다. 지금 당장 승낙해라. 주씨가 미처 대답을 하지 않자 화를 버럭 내고 당장 목을 자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씨는 겁에 질려서 우선 명령하는 대로 따랐지요. 제가 주저한 것은 장인께 거추장스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한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동반하여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이보다 더 고마운 일이 없겠습니다. 말이 끝나자 수령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딸이 거추장스러 곤란한 지경이었다. 그런 청이라면 반가운 일이구나. 그러고는 주씨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딸을 대면하게 했습니다. 딸은 선녀같이 아름다웠지요. 주씨는 그날 밤으로 혼례의 술잔을 나누었습니다. 신부는 주씨가 그토록 소원하던 것보다도 더 훌륭하였고 자세히 성씨를 물어보았더니 그의 아버지는 언젠가 유씨의 집에서 부대를 짊어지고 나가던 그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씨는 일찍이 유씨가 점치던 이야기를 하고 마음속으로 감탄해 마지 않았지요. 그로부터 3, 4일이 지나서 신혼부부는 고향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벼랑간 관군이 들이닥쳐 일당들을 모조리 포박해버렸습니다. 세 사람의 장교가 감시로 입회하는 가운데 장인 되는 수령의 목을 자르자 다음으로 주씨의 차례가 되었지요. 주는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며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교 한 사람이 그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다가 이거 주군이 아닌가? 하고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는 다름 아닌 유씨의 초청에 의하여 손님으로 왔던 졸병 부씨로 공운에 의하여 부장군의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씨가 동료 장교들에게 말하였지요. 이 사람은 내 고향의 문벌 높은 명사이요. 도적대에나 섞일 인물이 아니요. 그 뒤 포승을 풀어주도록 명령한 다음 어디서부터 오는 길이냐고 물었습니다. 주씨는 거짓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어느 고을 안찰사 밑에서 일하다가 아내를 맞이하여 고향에 돌아가는 도중 산적의 소굴에 빠진 것입니다. 천만다행으로 구원해 주셔서 다시 햇볕을 보게 된 것을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내와 떨어졌으니 장군의 힘을 입어 부부의 얼굴을 마주보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이옵니다. 부장군은 포로들을 줄지어 놓고 주씨 스스로 찾아내겠습니다. 아내를 이끌어내자 부장군은 두 사람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여비까지 주며 말하였지요. 언젠가 말을 보내준 은혜는 잠시도 잊을 수가 없었소. 약수 하나 말 두 필과 금 50냥을 드리니 고향에 돌아가는 여비에 보태 쓰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돌아오는 도중에 아내가 주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아버지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머니까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요.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연기해온 것은 어릴 때 관상쟁이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는데 훗날 어버이의 뼈라도 땅속에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에 많은 금을 묻어둔 곳이 있으니 그것을 파내어 아버지 유고를 찾도록 하고 나머지를 갖고 돌아가면 충분히 살아갈만 하겠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부부가 다시 돌아와 보니 불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갈끝으로 잿더미를 파헤치니 한자 깊이도 못 들어가서 묻어둔 금이 나타났지요. 모두 전대에 넣어가지고 돌아와 100냥의 금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장인의 시체를 땅에 묻게 하고 아내와 함께 장모의 무덤에 배례한 다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주씨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므로 주씨의 집에서는 이미 죽은 줄만 알고 하인들이 제멋대로 재산을 훔쳐내고 가재 도구까지 깨끗하게 없앴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모두가 겁을 먹고 뿔뿔이 도망을 쳤습니다. 오직 남아있는 것은 늙은 머슴 한 사람뿐이었지요. 주씨는 이미 자기 목숨이 죽었다 살아난 셈이었기 때문에 도망간 자들을 더 추궁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씨를 찾아가 보았더니 그 행방을 전혀 알 길이 없었지요. 아내는 부지런하였고 살림살이에는 남편 이상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갑부가 되었고 장인의 유고를 옮겨다가 다시 후이 장례를 지내주었다고 합니다. 재앙이 일어나는 죽음의 정자. 옛날 어느 서생이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의 어느 마을 정자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게 되었지요. 그래서 서생은 정자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정자 근처의 마을에 사는 사람이 정자 안에 서생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이 정자에서 주무시면 안 됩니다. 여태 여기서 자다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음날 아침 모두 시체로 발견되었다고요. 서생이 웃으며 말하였지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술수에 밝아서 그리 쉽게 죽지 않아요. 그리 큰 소리 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은 서생에게 간곡히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서생은 정자에 앉아 소리내어 글을 읽었지요. 그러는 동안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제야 서생은 책을 덮고 휴식을 취하였지요. 바로 그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정자에 나타났습니다. 주인 어른 계십니까? 그는 대뜸 정자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여기 있습니다. 정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어떤 서생이 와서 글을 읽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글을 더 읽을 모양입니다. 일찍 잠이나 자지 무슨 청승이야?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투덜거리며 가버렸습니다.
조금 뒤 또 한 사람이 와서 정자 주인을 찾았지요. 주인어른, 정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머리에 붉은 갓을 쓰고 있었습니다. 정자 주인이 대답하였지요. 한 서생이 와 있긴 한데 잠은 자지 않고 밤새도록 글을 읽으려나 보. 몇 시간째 글을 읽다가 지금 쉬고 있습니다. 별난 사람이네. 집에서 글이나 읽지 밖에 나와서까지 난리야? 붉은 갓을 쓴 사람은 볼멘 소리를 하며 그곳을 떠났습니다. 정자는 곧 조용해졌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더 이상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지요. 그제야 서생은 슬그머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정자에서 내려가 사람들이 정자 주인을 부르던 곳에 섰습니다. 서생은 그 사람들을 흉내내어 정자 주인을 찾았지요. 주인 어른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정자 안에 사람이 있습니까? 예, 어떤 서생이 와서 실컷 글을 읽고는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정자 주인은 앞서 했던 대답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습니다. 서생이 슬쩍 물었지요. 아까 누가 찾아왔죠?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암돼지입니다. 북쪽 집에서 살고 있지요. 그 다음에 붉은 갓을 쓴 사람이 왔었지요. 예, 그는 수탉이지요. 서쪽 집에서 살고 있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요? 저는 천년 묵은 정갈입니다. 서생은 슬그머니 정자로 올라와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잔 사람들이 어째 죽었는지 알겠군.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물어 죽인 것이야. 서생은 정자의 비밀을 알고 나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을 때까지 열심히 글만 읽었지요. 다음날 아침 전날 저녁에 서생을 만났던 사람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자로 왔습니다. 서생이 죽은 줄만 알고 시체를 치우려고 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은 살아있는 서생을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살아계셨군요. 어찌 이런 일이? 놀라지 말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먼저 요괴들을 잡아야겠으니 칼을 가져오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얼른 가서 칼을 가져왔습니다. 서생은 정자 주인이 대답하던 곳을 뒤져 정갈 한 마리를 잡았지요. 몸집이 아주 크고 꼬리 끝에 몇 자나 되는 독침이 있었습니다. 또한 서쪽 집으로 몰려가서는 늙은 수탉을 잡고 북쪽 집으로 몰려가서는 늙은 암돼지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3마리의 요괴를 해치우자 정자에는 더 이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욕심 많은 형. 베트남의 어느 강가 마을에 욕심 많은 형과 착한 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지요. 부모님은 부자였기 때문에 형제가 나누어 가지고도 남을 만큼의 많은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욕심 많은 형은 그 재산을 모조리 다 가지고 싶었지요.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도끼 한 자루만을 던져준 채 그냥 내쫓아 버렸습니다. 넌 이걸 가지고 가서 열심히 살아보거라. 그리고 형편이 되거든 아버지 제사도 잊지 말고 지내도록 하라. 마음씨 착한 동생은 형이 준 도끼를 받아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매일같이 숲으로 가서 열심히 나무를 해서 팔았지요. 하지만 나무를 판 돈으로 제사는커녕 굶지나 않을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나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틈에 어디선가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 동생을 업어가게 되었지요. 원숭이들은 우두머리 원숭이 앞으로 동생을 끌고 갔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는 동생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부하 원숭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녀석을 금 구덩이에 묻을까? 은 구덩이에 묻을까? 그러자 원숭이들이 하나같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금 구덩이요. 그때까지도 정신없이 자고 있던 동생은 졸지에 금 구덩이라는 곳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잠을 자고 난 동생이 눈을 뜨고 보니 이리 보아도 금, 저리 보아도 금, 온 천지가 금투성이인 금구덩이 속에 자기가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동생은 이게 웬 횡재인가 싶어 있는 대로 금을 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형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하였지요. 형님, 그동안 제가 형편이 어려워 아버지 제사를 못 지냈는데 이젠 형편이 나아졌으니 저희 집에 오셔서 제사를 같이 지내요. 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형편이 나아졌다니 다행스러운 일이구나. 하지만 너희 집까지 가려면 이 귀한 몸이 움직여야 하는데 난 금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단다. 그러니 네가 땅을 사서 그 길에 금칠을 해놓으면 내가 가주지. 동생은 형의 말대로 길을 사서 그 위에 금칠을 한 다음 형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연락을 받은 형은 그 자리에서 까무러칠 뻔하였지요. 도끼 한 자루를 주어 내쫓은 동생이 큰 부자가 되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물었지요.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형이 준 도끼로 나무를 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원숭이들이 저를 데려다가 금 구덩이에 묻었어요. 동생의 이야기를 들은 욕심 많은 형은 그 길로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나무나 찍어대게 되었지요. 이제는 나타나겠지. 형은 도끼를 내던지고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든 척을 하였지요. 그러자 정말로 원숭이 무리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눈을 꼭 감은 채 우두머리 원숭이 앞으로 갔습니다. 우두머리 원숭이가 형을 쓱 보더니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녀석을 금 구덩이에 묻을까? 은 구덩이에 묻을까? 그러자 원숭이들이 일제히 외쳤지요. 은 구덩이요. 자는 척을 하고 있었던 형은 은 구덩이라는 소리에 눈을 번쩍 뜨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니, 금 구덩이에 묻어주세요. 그러자 깜짝 놀란 원숭이들이 한꺼번에 형에게 달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땅 밑 지하 세계로 형을 휙 하고 집어던졌습니다. 그 뒤로 욕심쟁이 형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망해버린 부자.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인정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지요. 부잣집에는 매일같이 친척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친척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드나들었지요. 가까운 마을 사람들도 부잣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부잣집은 매일같이 잔치집처럼 분주하고 떠들썩하였지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부잣집의 재산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나쁜 일이 자주 생기면서
기울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부잣집의 어린 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그 많던 재산은 온데간데 없고 끼니를 걱정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미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어지고 집안은 폐허처럼 되어버렸지요. 집이 망하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구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척들도 마을 사람들도 아무도 아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향을 떠나기로 결심하였지요. 그는 마지막 남은 집을 팔아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은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사고 팔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웠지요. 아들은 장사로 큰 성공을 거두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이만하면 고향에 돌아가도 되겠지.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옛날 아버지가 팔아버린 땅을 도로 사들여 농사를 지을 생각이었지요. 아들은 그동안 모은 돈 꾸러미를 몇 마리 나귀 등에 나누어 얹고 비단, 인삼 같은 값진 물건도 꾸렸습니다. 짐을 실은 나귀들은 짐꾼들이 몰았지요. 옛날 부잣집 아들이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온 소식이 들렸습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큰 경사라도 맞은 듯이 웅성웅성 되었지요. 떡과 음식을 하고 그를 맞이할 채비를 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서 부잣집 아들 일행으로 모이는 행렬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짐꾼 일행이 보이자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동구 밖까지 마중을 나갔지요. 그러나 기다리던 부자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마을 사람들이 어찌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누더기 옷을 걸치고 일꾼들 틈에 끼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누더기를 걸친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지요. 한 친척이 그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큰 부자가 된 분은 오지 않으시는 것이오? 예, 주인님은 뒤에 오고 계십니다. 그는 뒤로 달려가 또 물었습니다. 부자가 된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님은 앞에 계십니다.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짐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야 부자가 된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당신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오. 우리를 잊으셨소? 잊기는요,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우리를 따돌리는 것이오? 당신들이 나를 기다린 이유가 무엇이오? 그거야, 당신의 금이 환영을 축하하는 게 아니겠소? 그것이 아니라 저기 나귀 등에 실린 금은 보화를 환영하는 것이지요. 당신들은 내가 부자였을 때만 아는 척을 하고 내가 가난할 때에는 도와주기는커녕 없인 여겼지요. 친척들과 마을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반집 둘째 부인이 된 천민의 딸. 연산군 시절 폭군 연산군이 문과 교리 이장군을 미워해 그를 체포하려 하자 그는 급히 함흥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긴장한 탓인지 길을 가다 목이 말랐지요. 그때 우물에서 물을 깃는 처녀를 보는 순간 무작정 달려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바가지에 물을 뜬 다음 버들잎을 훑어 물 위에 띄워 주었지요. 목이 마를 때 급히 물을 마시면 체합니다. 그래서 버들잎을 띄워 천천히 마시게 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이 있었군요. 그대는 위집 교수입니까? 저는 저 건너 있는
녹그릇 만드는 유기장의의 딸입니다. 이 장군은 그녀의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녀에게 청혼한 다음 처가의 몸을 의탁하였지요. 이 장군은 서울에 살던 양반이었기 때문에 그릇 만드는 일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밥만 먹고 잠으로 하루 일과를 때웠지요. 그러자 그의 장인 장모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자네는 아침 저녁으로 밥만 축내고 잠만 자고 있는가? 그 뒤로 장인 장모는 아침 저녁 밥을 밥만 주었지요. 하지만 착한 아내는 부모 몰래 누룽지를 긁어 남편의 배를 채워주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해가 지나고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물러나게 되었지요. 그때 나라에서는 이 장군을 옛 벼슬로 복직시킨 다음 팔도의 명을 내려 찾았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장군은 관아에 바치는 그릇을 자신이 바치겠다고 말하자 장인이 쏘아붙이며 말하였지요. 자네 같은 백수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관아에 출입을 하겠다고? 꿈도 꾸지 말게나. 그러자 아내가 남편을 편들면서 간청하였지요. 아버님, 한번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딸의 말을 들은 장인은 포기한 듯 허락하였지요. 이 장군은 그릇을 지게에 치고 관가로 들어가 목청을 높여 외쳤습니다. 사위 이 장군이 유기장을 상납하러 왔습니다. 사또는 옛부터 이 장군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는데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라며 달려나와 손을 잡고 자리로 올랐지요. 그런 다음 사또가 물었습니다. 공은 지금까지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것이오. 조정에서 공을 찾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곧바로 사또는 술상과 의관을 갖춰 바치자 이 장군이 말하였지요. 부덕한 내가 지금까지 유기장의 집에 몸을 의탁하여 생명을 연장했다네. 사또는 급히 보고한 다음 곧바로 역마를 준비해 서울로 떠나보내려고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유기장 집에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정조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다네. 더구나 나에게 조강지처가 있는데 집으로 가서 하직하고 떠나겠네. 사또는 내일 아침 나를 찾아와 주게나. 집으로 돌아온 이 장군은 장인에게 그릇을 모두 상납했다고 하자 이상하게 생각하며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참 이상도 하네. 얘야, 오늘 저녁밥은 특별히 한 숟갈 더 주거라.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이 장군이 때를 깨끗하게 쓸자 장인이 이를 보고 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뜰의 지프로 자리처럼 펼쳐놓았지요. 그러자 장인이 물었습니다. 무엇 하려고 지프를 깔아놓았는가? 예, 오늘 관가의 행차가 있을 것입니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린가? 관가 나리가 어째서 보잘것없는 우리 집에 오겠는가? 장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전이 채석을 가지고 뛰어와 방 가운데 깔고 말했습니다. 관사님, 행차가 조금 있으면 도착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기장 부부는 깜짝 놀라며 울타리 사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얼마 뒤 행차가 문 밖에 도착하고 사또가 들어와 이 장군에게 인사를 올린 다음 물었지요. 형수님은 어디에 계신지요? 상견례를 청합니다. 이에 이 장군은 아내를 불러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의상이 비록 남루하였지만 정숙하고 의젓하였지요. 사또가 그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약사가 궁지에 빠졌을 때 형수님의 도움으로 이곳에서
무사하게 지냈습니다. 그것은 남자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기장 부부에게 술을 내리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후 이웃고을 수령들이 인사차 왔고 감사도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지요. 하루아침에 유기장집 문 밖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 장군은 사또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 아내가 비록 천민이지만 나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이상 버릴 수가 없다오. 아내와 함께 서울에 갈 것이니 그대는 교자 하나를 준비해 주시오. 이 장군은 서울 대궐에 도착하여 임금을 아련하자 임금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었는지 물었지요. 그래서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을 자세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임금은 감탄하며 이렇게 말하였지요. 이런 여인은 천첩으로 어찌 대우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부인을 후 부인으로 봉하겠노라. 이렇게 하여 천민에서 지체 높은 양반댁 후 부인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한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소년의 거짓말. 옛날 어느 나라에 모든 일을 제 멋대로 하는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임금은 옛날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였지요. 임금은 날마다 이야기꾼을 궁궐로 불러들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들을 이야기가 없구나. 한참 뒤 임금은 신하에게 이렇게 말하였지요. 백성들에게 알리거라. 누구든 거짓말 이야기를 하여 나와 4명의 신하들을 속이면 금 덩어리를 주고 공주와 결혼시킬 것이라고. 그러자 온 백성들이 궁궐로 몰려와 임금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 이야기는 모두 진짜야. 어떤 이야기를 하여도 임금님과 4명의 신하는 진짜라고 하였지요. 사람들은 무척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4명의 신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임금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하면 모두 큰 벌을 내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었지요. 한편 이 나라에서는 품을 팔아먹고 사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궁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았지요. 무슨 일인데 이렇게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가세요? 사람들은 궁궐의 일을 들려주었지요. 사람들이 무척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며 소년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혼자 궁궐로 달려갔지요. 궁궐에는 여전히 거짓말 이야기를 하러 온 사람들로 북적북적 되었습니다. 소년은 차례를 기다렸다가 임금님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였지요. 아주 오래전 물소를 기르는 품팔이 소년이 살았어요. 어느 날 소년이 사는 나라의 임금님이 거짓말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임금님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궁궐까지 먼 길을 걸어서 갔지요. 그러다 다리가 아파 나무 밑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연못에서 5마리 코끼리가 목욕을 하는 것이었지요. 소년은 코끼리를 타고 가면 다리가 아프지 않을 것 같아 코끼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코끼리는 산으로 도망을 가버렸지요. 물론 소년도 쫓아갔습니다. 임금과 신하 4명은 귀를 세우고 소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산에 올라간 코끼리가 이번엔 나무 위로 올라가기에 소년도 따라 올라갔지요. 그랬더니 코끼리들이 나무 꼭대기에서 강으로 첨벙 뛰어드는 것이에요. 당연히 소년도 뛰어내렸지요. 바다로 헤엄쳐 가는 코끼리를 따라 소년도 헤엄쳐 가는데 아주 큰 배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코끼리는 잡혀갈 것이 두려워 배 밑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물속에 있으면서 배가 지나기를 기다렸지요.
물론 소년도 코끼리를 따라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코끼리와 소년은 땅에 오르기도 하고 물속에서 헤엄치기도 하고 하늘을 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년은 코끼리를 잡지 못했지요. 지금도 소년은 코끼리를 뒤쫓고 있습니다. 임금이 소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 오랫동안 코끼리와 소년은 무엇을 먹었느냐?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코끼리들은 소년이 자신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동안 소년은 청년이 되고 노인이 되었지요. 이제 걸을 힘도 없게 된 노인은 손자를 불러 자기를 업고 코끼리를 뒤쫓으라고 했습니다. 물론 코끼리도 지쳤지요. 게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코끼리도 자식과 손자가 생겨 온 밀림을 가득 채워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었습니다. 소년이 말을 잠시 멈추자 임금과 신하 4명은 이야기의 끝이 어떨지 너무도 궁금했습니다. 하루는 코끼리들이 어떤 집으로 들어가더니 집 안에 있던 주전자 속으로 쏙 들어가는 것이에요. 소년도 재빨리 따라 들어갔는데 주전자 두둥이가 작아서 코끼리들이 빠져나오지 못하였지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소년은 코끼리 5마리의 꼬리를 서로 묶어 잡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코끼리를 팔려고 임금님이 사는 궁궐로 갔지요. 임금님과 신하 4명은 코끼리를 보더니 사고 싶어 했습니다. 소년은 비싼 값에 코끼리를 팔았지요. 임금님과 신하들이 돈을 나중에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찾아왔지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임금님과 신하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임금님과 저 4명의 신하거든요. 소년은 웃으며 말을 끝냈습니다. 임금님과 4명의 신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처럼 소년의 이야기도 진실이라고 하면 많은 돈을 소년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약속한 금 덩어리를 주고 공주와 결혼도 시켜야 하였지요. 임금님과 신하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딸을 질투한 어머니. 아주 먼 옛날 한 왕에게는 은나무라는 아내와 금나무라는 딸이 있었지요. 어느 날 은나무와 금나무가 함께 산 골짜기에 갔다가 맑고 예쁜 연못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속에는 송어 1마리가 살고 있었지요. 엄마 은나무가 송어에게 말했습니다. 송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니? 송어가 대답하였지요. 아니랍니다. 왕비님도 아름답지만 왕비님의 딸 금나무 공주가 가장 아름답지요. 그 말을 들은 은나무 왕비는 질투와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왕비는 딸인 금나무의 심장과 간을 먹어버리고야 말겠다고 다짐하였지요. 밤이 되어 왕이 돌아오자 왕비가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이 왕비의 방으로 찾아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묻자 왕비는 딸인 금나무의 심장과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였지요. 이때 나라에는 금나무 공주에게 청혼하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훌륭한 왕자가 찾아와 머물고 있었습니다. 공주를 차마 죽일 수 없었던 왕은 왕자의 청혼을 받아들여 딸인 금나무를 왕자와 함께 외국으로 보내었지요. 그런 다음 사냥터에 나가서 염소를 잡고 그 심장과 간을 금나무의 것이라 거짓말하며 왕비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먹은 왕비는 곧 건강해졌지요. 1년 뒤 어느 날
왕비는 다시 산 골짜기로 가서 연못 속의 송호에게 물었습니다. 송호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아니요. 왕비님의 딸 금나무 공주가 가장 아름답지요. 하지만 금나무는 죽은 지 1년이나 되었는걸. 내가 그 아이의 심장과 간을 먹었단 말이야. 금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먼 나라의 훌륭한 왕자와 결혼하였지요. 은나무는 당장 궁궐로 돌아가 배를 마련해 달라고 왕에게 졸랐습니다. 당장 우리 금나무를 보러 가야겠어요. 그 아이를 못 본 지 너무 오래되었어요. 왕비는 왕이 준비해준 배를 타고 금나무가 사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마침 왕자는 사냥을 나가고 없었지요. 금나무는 어머니가 자기를 죽일 것을 알고 방으로 들어가 열쇠로 잠그고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나무는 딸이 보고 싶다며 울며 입맞춤이라도 할 수 있게 손가락만이라도 열쇠 구멍으로 내어놓으라고 간청했습니다. 금나무가 할 수 없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자 은나무는 독을 묻힌 단도로 손가락을 찔러 딸을 죽이고 말았지요. 사냥에서 돌아온 왕자는 크게 상심하며 차마 아내를 땅에 묻지 못하고 비밀의 방에 안치해 두었지요. 세월이 흘러 왕자는 새 아내를 얻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가 사냥을 나간 사이 새 아내는 성 안을 구경하다가 금나무가 안치된 방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새 아내는 금나무를 깨우려고 하다가 새끼 손가락에 독이 묻은 칼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칼을 뽑아내었습니다. 그러자 금나무는 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깨어났지요. 밤에 왕자가 사냥에서 돌아오자 새 아내는 그를 금나무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왕자는 너무나 기뻐서 금나무에게 계속해서 입을 맞추었지요. 그 모습을 본 새 아내는 자기가 떠나겠다고 했지만 왕자는 두 사람 다 아내로 삼아 평화롭게 살았지요. 또다시 1년쯤 지난 어느 날 은나무는 산 골짜기로 가서 연못 속 작은 송호에게 또 물었습니다. 송호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이제 나겠지? 아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왕비님의 딸 금나무 공주이지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 아이의 손가락에 독이 묻은 칼을 꽂은 지 벌써 1년이 지났는걸. 금나무는 죽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은나무는 궁궐로 돌아가 딸을 다시 보고 오겠다며 다시 왕에게 배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왕비는 배를 타고 또다시 금나무가 사는 나라에 갔지요. 왕자는 전처럼 사냥을 나가고 없었습니다. 배가 오는 것을 본 금나무는 어머니가 다시 자기를 죽일 것이라며 숨으려 하였지요. 하지만 새 아내는 함께 어머니를 만나자며 밖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은나무는 해안에 도착하여 금나무를 불렀지요. 내 딸 금나무야, 이리 와서 이 맛있는 음료를 마셔보거라. 너에게 주려고 가져왔단다. 새 아내가 말하였지요. 이 나라에서는 남에게 마실 것을 권할 때 자신이 먼저 한 모금을 맛을 본답니다. 은나무가 할 수 없이 음료병에 입술만 살짝 대려고 할 때 새 아내는 다가가 병을 쳐서 은나무가 음료를 마시게 했습니다. 독을 마신 은나무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지요. 금나무와 새 아내는 죽은 시신을 옮겨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왕자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모실 명당 자리.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산에 밭을 일구어 근근히 살아가는 어려운 살림 중에도 부모를 극진히 모시며 단란하게 살았습니다. 슬아의 자녀가 없는 것이 한 가지 아쉬움이었지요. 부모가 세상을 뜨자 이들 부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명당 자리에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뒤뜰에 단을 쌓아 아버지의 시신을 모셔놓고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서 명당 자리를 찾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지나가던 도승이 해는 저물고 갈 곳이 없다며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했습니다. 부부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고 정성을 다해 도승을 접대하였지요. 다음날 날이 밝자 도승은 산에 올라 산세를 살피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되어도 떠날 생각은 않고 산세만 살피고 있었지요. 그래도 부부는 조금도 싫은 내색을 보이지 않았고 어려운 형편이면서도 지성을 다해 도승을 모셨습니다. 하루는 도승이 주인에게 말하였지요. 당신들 정성에 정말 감탄했소. 도승은 좋은 맷자리를 정해주겠다며 주인을 산에 데리고 가더니 맷자리 하나를 일러주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시오. 이곳은 벌명당이라는 곳이오. 뒤에 우뚝 솟은 봉우리가 벌통봉이고 바로 앞에 산줄기가 꽃날봉이요. 그 밑에는 젖샘이고 옆에 있는 산줄기는 연꽃밭이라고 하오. 이렇게 산세를 하나하나 설명한 도승은 부부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쓴 뒤에는 벌통이 나오도록 허물어 주시오. 벌통이 흙으로 덮여서 벌이 나오지를 못하니 흙을 헐어야 벌이 나와 활동하게 되는 것이오. 그러면 벌들이 꿀을 모아다 벌통에 저장하고 새끼를 많이 치게 될 것인즉 이곳에 묘를 쓴 사람은 자손이 번창하고 재물도 왕성해질 것이오. 이어 도승은 북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가서 살도록 하라고 일러준 뒤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의 모습이 사라진 뒤에야 벌통봉을 헐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하고 떠났지요. 도승이 떠나자마자 이 부부는 너무도 기쁘고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벌명당에 부모의 묘를 쓰고 벌통봉의 봉우리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으로부터 수많은 벌떼가 나와 북쪽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하였지요. 그 부부는 이상히 여기고 벌떼를 따라가 보니 10리도 채 못 간 곳에서 도승이 벌에 쏘여 죽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도승의 당부를 어겼기 때문에 도승이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뒤늦게 깨닫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부부는 도승의 시신을 부모 묘와 나란히 모시고 도승이 일러준 대로 북쪽으로 30리 바뀐 곳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도승이 말한 것처럼 지금껏 없던 자녀가 생기고 대대로 자손이 번창하여 큰 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가 살던 마을은 살림이 울창하고 부자 마을을 이루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